춘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월악산의 검은 능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허리처럼 굽이치는 곳 그 아래 천년을 버틴 듯한 기와집 월명당 이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사옵니다. 이곳은 낮이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사대부의 서슬 퍼런 법도가 마당의 자프 라나조차 숨죽이게 하는 고결한 가문의 상징이었죠. 대문에는 정려가 세워져 효자와 연려를 배출한 가문임을 뽐내고 있으니 지나가는 객들조차 옷깃을 여미며 우러러보는 곳이었사옵니다. 허나 그 고귀한 기와지붕 아래 흐르는 공기는 낮과 밤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이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한 달빛이 월명당의 검은 기와를 핥기 시작하면 낮의 엄격한 법도는 기묘한 탈을 벗고 축축한 정념의 안개로 변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위선과 정념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서 있사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머무는 이는 머슴광식입니다. 그는 낮에는 짐승처럼 매를 맞고 마님들의 발판이 되어 땅바닥을 기는 천한 신세이죠. 땀에 젖어 검게 탄 그의 등판에는 매질의 흉터가 훈장처럼 박혀 있으나 그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가끔 번뜩이는 그의 안광은 복종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냉정함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의 묵직한 손마디는 흙을 파고 장작을 패는 데 쓰이지만 밤이 되면 그 손은 이 집안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들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는 절대자의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가장 모질게 대하는 이는 안방마님 윤씨 부인입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도 얼음꽃처럼 차가운 미모를 간직한 그녀는 가문의 법도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옵니다. 그녀는 광식의 뺨을 때리고 그 위에 침을 뱉으며 자신의 고결함을 증명하려 애쓰죠. 허나 그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할 뜨거운 갈증과 금기를 넘어서고 싶은 배덕의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소복 옷고름은 낮에는 결코 풀리지 않을 듯 단단하나 밤의 정적 속에서는 사내에 거친 숨결 한 번에 힘없이 녹아내릴 운명이었사옵니다. 여기에 청초한 난초 같은 며느리 소희가 이 기묘한 연극에 가세합니다.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치를 보며 효를 다하는 듯 보이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이미 별당 너머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버린 정절의 조각을 주어 제 가슴에 품으려는 그녀의 호기심은 이 가문을 더욱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하고도 농밀한 진실을 기록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있으니 바로 벙어리 계집 사머리이옵니다. 그녀는 늘 부엌대기로 지내며 흙먼지 속에 파묻힌 존재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녀의 눈은 월명당의 모든 비밀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별당 벽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옹이구멍. 사머리는 매일 밤 그 구멍에 제 한쪽 눈을 맞춘 채 마님이 머슴의 발 아래 엎드리고 며느리가 짐승 같은 사내에 발등을 핥는 그 경악스러운 권력의 전복을 지켜봅니다. 사머리에게 그 구멍은 단순히 정사를 훔쳐보는 틈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이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재단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서늘한 법도와 뜨거운 정념이 교차하는 월명당. 이제 빗장은 풀렸고 옹이구멍에 맺힌 달빛은 피보다 붉게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저 고귀한 담장 안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뒤집힘이 벌어질까요? 벙어리의 혀가 굳어버릴 만큼 아찔하고 보는 이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배덕의 대서사시가 이제 그 첫 문장을 때려 하옵니다. 월명당의 밤은 낮보다 깊었고 정적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올 무렵 만물이 숨을 죽인 그 시각에 안방마님 윤씨 부인의 처소에서는 기묘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그녀의 의식은 이미 육신을 벗어나 행랑채 구석 그 비릿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사내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보았던 광식의 뒷모습이 낙인처럼 눈꺼풀 안쪽에 찍혀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질을 당할 때마다 꿈틀대던 그 굵은 등 근육과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던 그 불손하고도 뜨거운 안광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습니다. 천한 것, 상놈의 씨가 감히 내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히다니.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입술을 깨물며 몸을 뒤척였으나 그럴수록 요 아래 구들장의 온기는 마치 사내의 손길처럼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전신을 달구었습니다.
고결한 사대부의 안주인으로서 평생을 얼음처럼 차갑게 살아온 그녀였건만 오늘 밤만큼은 가문의 법도가 숨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윤 씨 부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오직 하얀 명주 속소복 차림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여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이미 결심을 굳힌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홀린 듯 뒷뜰을 지나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하얀 버선발이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직접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단치마 자락이 거친 흙바닥을 쓸며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머리의 기록. 사머리는 부엌 벽면의 옹이구멍에 제 한쪽 눈을 바짝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가문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윤 씨 부인의 처절한 무너짐이었습니다. 마님의 고운 비단 치마 자락이 마당에 흙먼지를 쓸고 지나가며 사락 소리를 낼 때마다 사머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광식의 방 앞에 선 윤 씨 부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사내의 묵직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에 들었던 비굴한 종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의 거친 호흡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문고리를 잡으려다 다시 손을 거두며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 있느냐? 방 안에서는 즉각적인 대답이 없었습니다. 광식은 문 밖에 마님이 애가 타서 녹아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에야 안에서 빗장이 풀리는 나직하고도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그것은 월명당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이 부러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온 것은 매캐한 땀 냄새와 비릿한 사내의 채취였습니다. 어둠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광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으나 그의 어깨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그의 단단한 상체를 더욱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광식아, 문을 어찌 이리 늦게 여느냐? 주인에 대한 예우가 이토록 없단 말이냐? 마님, 이 깊은 밤에 이런 누추한 곳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낮에 때리신 뺨이 아직도 얼얼한데 매질이 더 남으신 것입니까? 광식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굵고 묵직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마님을 마치 구경하듯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에 자신의 뺨을 때리던 그 고귀한 손이 지금은 문설주를 잡고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것을 그는 아주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낮에 보았던 그 눈빛이, 그 불손한 몸짓이 내 밤을 온통 불태우고 있단 말이다. 내 안의 법도가 무너진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소인은 그저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땅바닥을 기었을 뿐입니다. 마님의 밤이 타오르는 것이 어찌 제 탓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님 속에 숨겨진 불씨가 스스로 길을 찾은 것이겠지요. 윤 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광식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광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으나 그가 내뱉는 뜨거운 숨결이 이미 그녀의 발목을 감아쥐고 있었습니다. 그 불손한 입을 닥치지 못할까? 어서 나를 이 지옥 같은 갈증에서 구해다오. 내가 피운 불이니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지옥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을 닫는 순간 마님은 더 이상 월명당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제 온기를 갈구하는 한 명의 여인일 뿐이니까요. 윤 씨 부인은 스스로 등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옹이구멍 너머의 풍경으로 사머리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일렁이던 윤 씨 부인의 속소복 저고리가 사내의 거친 손길 한 번에 힘없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도 도도하던 마님의 고개가 사내의 투박한 무릎 사이로 천천히 내려앉는 그 경악스러운 전복을 말입니다. 이제 법도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헐떡이는 숨소리와 비단이 흙바닥을 긁는 지지직 소리만이 별땅의 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빗장이 걸린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고결한 월명당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으나 사방이 꽉 막힌 이 행랑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법도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흙벽에서 배어나오는 눅눅한 냄새와 사내의 방바닥에 깔린 거친 멍석의 질감이 안방마님 윤 씨 부인의 하얀 살결을 자극했습니다. 광식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윤 씨 부인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목덜미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소복 옷고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종놈의 무엄한 시선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시선은 날카로운 갈고리가 되어 윤 씨 부인의 영혼을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서 계시기만 하십니까? 이곳은 마님의 안방이 아닙니다. 제 방에 들어오셨으면 제 법도를 따르셔야지요. 무슨 법도를 말하는 것이냐? 내 놈이 감히 내게 명령을 하는 것이냐? 명령이라니요? 그저 주인과 종의 위치를 잠시 잊어보자는 제안입니다. 낮에 제 뺨을 때리시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월명당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갈증에 목이 타는 한 명의 여인일 뿐입니다. 광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거구는 작은 방 안을 꽉 채울 듯 압도적이었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윤 씨 부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서로의 숨결이 이마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마님, 스스로 옷고름을 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거친 손으로 뜯어내야 하겠습니까?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윤 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호통을 쳤으나 목소리는 이미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단단한 손가락이 매끄러운 비단 옷고름에 닿는 순간 윤 씨 부인은 전신을 관통하는 전율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님의 가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마님의 본능에 대한 응답입니다. 광식의 손가락이 옷고름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르 비단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 벗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40년 평생 그녀를 가두고 있던 유교적 억압과 도덕의 빗장이 풀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얀 소복 저고리가 어깨 아래로 힘없이 흘러내리자 달빛 아래 백자처럼 뽀얀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사머리의 기록, 사머리는 옹이 구멍에 제 눈동자를 더욱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구멍을 통해 보이는 것은 파편화된 진실들이었습니다. 사내의 거무잡잡하고 굵은 손가락이 마님의 하얀 목덜미를 휘감는 장면, 그리고 마님의 가냘픈 손이 사내에 거친 무명적삼을 꽉 움켜쥐는 모습. 사머리는 보았습니다. 낮에는 하늘처럼 높던 마님의 고개가 사내의 가슴팍에 파묻히며 신음 같은 한숨을 내뱉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소리인 동시에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의 환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농밀해졌습니다. 광식은 윤 씨 부인을 거칠게 끌어안아 멍석 위로 눕혔습니다. 거친 지푸라기가 그녀의 보드라운 등줄기를 찔러왔으나 그녀는 아픔보다 더 큰 열기를 느꼈습니다. 광식아. 아, 광식아. 나를 더 거칠게 다루어다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여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다오.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제 아래에서 가장 천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니까요. 광식의 손길은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 자신을 멸시하던 주인에게 보복하듯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붉은 낙인이 찍히듯 열기가 피어올랐고 윤 씨 부인은 수치심과 쾌락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멍석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엉겨붙어 일렁였습니다. 촛불은 진작에 꺼졌으나 서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방 안을 훤히 밝히는 듯했습니다. 비단 치마는 이미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사내에 거친 땀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의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지엄한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허울은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내의 묵직한 무게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옹이구멍 너머의 풍경으로 사머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숨소리와 살과 살이 마찰하며 내는 끈적한 리듬, 그리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흐느낌 같은 교성이었습니다. 사머리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월명당의 정절이 무너지는 소리, 가문의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소리.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는구나. 저 견고하던 성벽이 상놈의 땀방울 하나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기류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광식은 지칠 줄 모르는 짐승처럼 그녀를 몰아붙였고 윤 씨 부인은 그 폭풍 같은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아득한 쾌락의 심연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꾸로 선법도 아래 두 사람은 신분도 이름도 잊은 채 오직 원초적인 본능만으로 서로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행랑방에 흔들리던 촛불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방금까지 폭풍 같은 정념이 휩쓸고 간 월명당의 뒤뜰에는 다시금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이 시각 부엌 한 구석의 비좁고 누추한 방에서는 작은 기척이 일었습니다. 벙어리 계집 사머리가 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사머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뭉치와 숫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벙어리였고 글 한자 모르는 천한 부엌대기로 알려져 있었으나 어둠 속에서 종이를 펼치는 그녀의 손길은 기이하리만치 우아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옹이구멍을 통해 보았던 그 농밀한 진실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머리는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수치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국이라 하였던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색도 결국 사내의 손길 아래서는 한낱 꺾인 꽃가지에 불과하구나. 오늘 밤 월명당의 안주인은 제 발로 지옥을 택했다. 그녀가 적어 내려가는 글자는 언문이 아닌 정갈하고 날카로운 필치의 한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금지옥엽이었던 그녀가 가문을 멸문시킨 최 참봉 일가에 복수하기 위해 혀를 깨물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이 집안에 숨어든 지도 벌써 3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원수들의 숨통을 끊을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사머리의 숟끝이 종이 위를 거칠게 긁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보았던 윤씨 부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낮에는 정조와 법도를 논하며 자신에게 침을 뱉던 그 고결한 입술이 사내의 거친 어깨를 깨물며 신음을 내뱉던 그 이중적인 풍경을 말입니다. 사락거리던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뒹굴 때 나는 보았다. 가문의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종이장보다 못한 것인지. 광식의 거친 손이 마님의 목덜미를 감아줄 때 이 집안의 기둥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사머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옹이구멍 너머로 들려오던 소리들을 되새겼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숨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들려오던 윤씨 부인의 허망한 흐느낌까지. 그녀는 그 소리들을 문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들이 만들어낸 기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영혼까지 저당 잡히는 순간의 비참한 황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머리의 일기에는 윤씨 부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넘겨 또 다른 이름을 적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젊은 안주인 소희였습니다. 작은 새가 둥지 밖에 폭풍을 눈치챘다. 며느리 소희의 발소리가 별당 근처를 맴도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보다 더 짙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타락은 곧 며느리의 해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될 것인가. 실제로 소희는 며칠 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유난히 붉게 충혈되어 있거나 평소답지 않게 넋을 놓고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머슴 광식을 바라볼 때 찰나적으로 스치는 그 기묘한 공포와 갈망의 빛을 말입니다. 소희는 오늘 밤 시어머니가 처소를 비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사머리가 숨어있는 부엌 근처까지 다가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머리는 숫덩이를 내려놓고 종이를 다시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는 짜여졌다. 사내는 여인을 탐하고 여인은 배덕을 탐하며 나는 그들의 파멸을 탐한다. 월명당의 기와가 붉은 피로 물들 날이 머지않았다. 사머리는 다시 옹이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행랑방에서 나온 윤씨 부인이 흐트러진 옷무새를 추스르며 제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고 하얀 버선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광식이 문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윤씨 부인의 뒷모습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옹이구멍에 비친 마지막 풍경으로 사머리는 광식의 눈과 마주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광식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사머리가 숨어있는 부엌 쪽을 향해 나직하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동맹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육체로 무너뜨리고 계집은 기록으로 매장할 것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져 갔고 사머리의 방바닥에는 그녀가 손가락으로 적어 내려간 글자들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저주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제 별당의 비밀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옹이구멍을 통해 전해진 진실은 소희라는 또 다른 욕망의 그릇으로 흘러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안개가 월명당의 기와지붕을 무겁게 누르는 시각이었습니다. 밤새 정념의 불꽃이 타오르던 행랑채와 별당 사이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모든 흔적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안주인 소희는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마당 한가운데 드문드문 찍힌 누군가의 다급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안채가 아닌 행랑채 쪽에서 시작되어 시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서리에 젖어 지늘기 묻은 그 발자국은 평소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갈하던 시어머니의 행보라기엔 너무나 위태롭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찌 저곳에서 나오신단 말인가? 저곳은 짐승 같은 머슴 놈이 거처하는 비좁은 방이 아니더냐. 소희는 자신의 방문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와는 다른 기묘한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금기를 목격한 자의 소름 끼치는 전율이자 평생토록 배워온 법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소희는 홀린 듯 시어머니의 발자국을 따라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광식의 방 앞이었습니다. 아직 사위가 어두워 사내의 방 안에서는 미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향료로 덧칠해진 안채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생생한 수컷의 향취였습니다. 누구냐? 이 새벽에 남의 잠을 깨우는 이가. 갑자기 들려온 광식의 목소리에 소희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 갈라지고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광식이 상체를 드러냈습니다. 적삼은 단추가 풀린 채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그의 구리빛 가슴팍에는 밤새 치열했던 흔적들이 붉은 반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 나는 그저 마당에 서리가 깊어 확인하러 나온 것뿐이다. 무례하구나. 어찌 윗사람 앞에서 몸가짐을 그리 한단 말이냐. 무례라 하셨습니까? 이 집안 마님들은 참으로 이상하십니다. 낮에는 저를 벌레 보듯 하시더니 밤이나 새벽만 되면 제 방 앞을 이리도 기웃거리시니 말입니다. 광식은 문설주에 몸을 기대며 소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희의 당황한 눈동자를 지나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사내에게 굴복했는지 그 이유를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에는 양반들의 허례허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날것 그대로의 지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당장 아버님께 고하여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리 하십시오. 대신 아버님께 이 사실도 꼭 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안방 마님께서 밤마다 제 방멍석 위에서 어떠한 소리를 내시는지, 그리고 지금 작은 마님께서 제 가슴팍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말입니다. 소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위선을 발가벗겼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가르르 떨었습니다. 사머리의 기록, 사머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소희의 발목이 아침 이슬에 젖어 하얗게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강을 건넜고 이제 며느리가 그 늪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결한 척하던 난초가 사내의 숨결 한 번에 고개를 꺾는구나. 저 발자국이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광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소희의 옷자락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으나 소희는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마님, 호기심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달콤한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보신 것을 마님께서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놓아라. 이 더러운 손을 놓으란 말이다. 말로는 거부하고 있었으나 소희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광식의 거친 손마디에 고정되어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시어머니가 이 방에서 겪었을 그 모든 뒤집힌 법도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소희의 옷자락을 놓아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다시 오십시오. 그 옹이구멍 너머에 진실이 마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이슬과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보름달이 뜨는 밤에 대한 상상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도망치듯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젖은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은 채 행랑채와 안채를 잇는 불길한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그 발자국 위로 재를 뿌리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한 송이가 더 꺾이겠구나. 월명당의 꽃들이 제 손으로 가시밭길을 걷는구나. 월명당의 정오는 언제나 그렇듯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하고 정숙했습니다. 새벽에 그 축축한 서리와 흙먼지 묻은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닦였고 대청마루에는 은은한 매화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태양 아래의 안방마님 윤씨 부인은 다시금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자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쪽을 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고 며느리 소희와 마주 앉아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소희야, 오늘따라 차향이 유난히 깊구나. 그런데 내 안색이 어찌 그리 파리하냐. 밤새 곧불이라도 든 것이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소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퀭한 눈가와 평소보다 짙게 바른 분칠 너머로 비치는 피로함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간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하셨던 것은 아니온지요. 새벽녘에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나가보려 했으나 어머님의 처소 쪽에서 기척이 느껴져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향기로운 찻김 사이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인가를 보았음을 직감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위선을 즐기듯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아래에서 광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뒤뜰에 장작을 다 패고 물을 새로 길어왔습니다. 대청마루 아래 엎드린 광식의 모습은 영락없는 비천한 머슴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려 마당에 흙을 적셨고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여 땅바닥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난 순간 마루 위에 두 여인은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동자에는 찰나의 공포와 함께 억눌린 갈증이 스쳤고 소희의 눈에는 새벽에 보았던 사내의 그 불손한 가슴팍에 대한 잔상이 겹쳐졌습니다. 대낮의 태양 아래에서 마주한 세 사람의 기류는 기괴하리만치 뜨거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어서 물통을 들여놓고 저고리라도 새로 갈아입거라. 땀 냄새가 이 위까지 올라오는구나. 윤씨 부인은 경멸 섞인 투로 말하며 부채를 펼쳐 코끝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채 아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대답 대신 나직하게 웃음기 섞인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직 마루 위에 여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조롱이었습니다. 예, 마님. 냄새가 고약하여 죄송합니다. 밤새 힘을 썼더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도 보시기에 민망하셨을 텐데 송구합니다. 내 놈이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소희는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그녀의 뺨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광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희를 한번 힐끗 보더니 이내 묵직한 물통을 어깨에 메고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릿한 사내의 땀 냄새가 매화차 향기를 압도하며 길게 남았습니다. 사머리의 관찰. 사머리는 툇마루 아래에서 행주를 빨며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부간에 오가는 그 독한 시선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선을 부리고 며느리는 그 위선을 발판 삼아 제 욕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매화향이 진동한들 저 속에서 썩어가는 악취를 가릴 수 있겠는가. 낮에는 저리도 고결한 척을 하더니 밤이 되면 저 사내의 땀방울 하나에 목을 매는 연약한 껍데기들 같으니라고. 찻자리가 끝난 뒤 윤씨 부인은 소희를 먼저 방으로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윤씨 부인은 광식이 두고 간 물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물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사내의 땀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슬며시 손을 뻗어 그 차갑고 거친 물통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새벽에 광식의 손가락이 스쳤던 자리가 여전히 화끈거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얇고 매끄러운 속적삼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다시 오라던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월명당의 대낮은 이토록 향기롭고 평화로웠으나 그 이면에서는 두 여인의 경쟁적인 탐욕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선이라는 이름의 향료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밤의 어둠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두 마음은 이미 별당 너머의 그 좁은 행랑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그날 오후 아궁이에 재를 쳐내며 숯덩어리로 부엌 바닥에 새로운 글자를 적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난 두 꽃이 서로 먼저 꺾이려 경쟁하는구나. 주인이 종을 탐하니 이제 이 집안의 주종은 없고 오직 짐승의 교미만이 남으리라.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월명당의 법도는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에 그 푸르스름한 방명 속에서 광식은 마당 한 구석에서 도끼날을 갈며 안채 쪽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 월명당의 기와지붕 위로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대낮에 그 화사하던 매화 향기는 간데없고 밤 공기는 살을 애듯 시리고도 무거웠습니다. 온 집안이 죽은 듯 정적에 잠긴 시각, 소희는 제 방에서 홀로 옷고름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두터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살결이 비칠 듯 얇은 비단 속적 삼만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의 단아한 교수가 아닌 낯선 욕망에 눈이 먼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달빛을 받아 하얀 소금밭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 쪽을 한번 살핀 뒤 까치발을 하고 행랑채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얀 버선발이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인 동시에 금기를 짓밟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찔한 희열이었습니다. 광식의 방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이미 비스듬히 열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전멸할 때마다 광식의 거친 얼굴 윤곽이 기괴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른 대로 왔다. 내 놈이 말한 그 진실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 작은 마님, 이 천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시다니 참으로 용기가 가득하십니다. 혹시 오시는 길에 시어머니의 흔적이라도 밟으신 것은 아닙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내 놈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기만하려 들지 마라. 광식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소희의 가냘픈 몸 위로 덮여왔습니다. 광식은 소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평소라면 대역죄에 해당할 행동이었으나 소희는 그 손길에 몸을 떨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겪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그 고결함이 제 발치 아래서 어떻게 짓밟히고 뭉개지는지 이제 곧 알게 되실 테니까요.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능멸이라니요. 이것은 마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저 문을 닫는 순간 마님은 더 이상 난추 같은 교수가 아니라 오직 제 숨결에 목매는 가련한 여자가 될 뿐입니다. 자, 어찌하시겠습니까? 소희는 대답 대신 광식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법도는 다시 한번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좁은 행랑방 안에는 사내의 거친 채취와 소희의 가파른 숨소리만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머리의 기록. 사머리는 옹이구멍에 눈을 받고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달빛보다 더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무너질 때는 비장미가 있었으나 며느리 소희의 무너짐은 흡사 불길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처절하고도 빨랐습니다. 사머리는 보았습니다. 광식의 거친 손길이 소희의 얇은 비단 속적삼을 낚아챌 때 소희가 내뱉은 것은 비명이 아니라 억눌린 탄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결하던 난초가 사내의 억센 소나귀 안에서 소리 없이 꺾여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문창지를 뚫고 들어온 희미한 달빛만이 두 사람의 뒤섞인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광식은 소희를 거칠게 멍석 위로 눕혔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단아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희는 사내의 어깨를 꽉 움켜쥔 채 제 몸을 타고 흐르는 낯선 열기에 몸부림쳤습니다. 광식아, 이것이 정녕 어머니가 매일 밤 탐하던 것이냐? 이토록 수치스럽고도 뜨거운 것이었단 말이냐? 수치심이야말로 가장 맛 좋은 안주 아니겠습니까? 마님께서 평생토록 쌓아온 그 가문의 명예가 지금 제 땀방울 하나에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광식은 조롱하듯 속삭이며 소희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자신이 월명당의 며느리라는 사실도 시어머니의 비밀을 훔쳐보던 관찰자라는 사실도 모두 잊혀갔습니다. 오직 자신을 짓누르는 사내의 무게감과 멍석의 거친 촉감이 전해주는 원초적인 감각만이 유일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옹이구멍 너머의 풍경. 사머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비단 옷자락이 찢기듯 풀려나가는 소리와 멍석 위에서 몸을 비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의 하얀 발목이 허공을 휘젓다 광식의 단단한 허리를 감아주는 것을 본 순간 사머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비릿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무너졌구나.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고부가 한 사내의 발치에서 뒹굴게 되었으니 월명당의 대문은 이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으려 애썼으나 광식이 몰아칠 때마다 가느다란 비명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절을 벌인 여인의 통곡인 동시에 평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의 환희에 찬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달빛은 더욱 차가워졌으나 행랑방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인해 벽면마다 이슬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난초는 꺾였고 그 향기는 사내의 거친 땀 냄새 속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위선으로 지탱되던 가문의 기둥에 거대한 금이 가는 소리가 별당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지된 듯하던 월명당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사위가 갑자기 어두워진 시각, 예고도 없이 돌아온 집안의 주인 최참봉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양에서의 관직 다툼에 밀려 화풀이라도 하듯 그의 외침은 서슬퍼런 위세를 떨치며 별당의 농밀한 공기를 단숨에 찢어놓았습니다. 이놈들 주인이 돌아왔는데 어찌 이리 조용하냐. 문을 열지 못할까. 행랑방의 멍석 위에서 사내의 품에 안겨있던 소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고 채 추스르지 못한 비단 속적삼 사이로 하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느껴지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발각되면 죽음뿐이라는 서늘한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이 돌아오셨다.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시면 나는 정녕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마님께서는 그저 서리가 내린 마당을 살피러 나오신 것뿐이지 않습니까? 어서 옷무새를 고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십시오. 광식은 여유롭게 옷을 걸치며 소희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소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맸으나 거칠게 풀려나갔던 옷감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 이 소리를 들은 윤씨 부인 역시 사색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행랑채 쪽에 가 있는 며느리 소희의 행방을 알고 있었고 남편인 최참봉이 그 광경을 목격하기라도 한다면 가문 전체가 피바람에 휩싸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대감, 어찌 기별도 없이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몸이 많이 상하신 듯 보입니다. 윤씨 부인은 다급히 방을 나서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최참봉을 맞이하려 애썼으나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과 평소보다 붉게 상기된 얼굴은 예민한 최참봉의 눈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인, 이 야심한 시각에 어찌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이오. 그리고 집안 꼴이 왜 이리 어수선한가. 공기가 묘하게 비릿하고 무겁구먼. 최참봉은 코끝을 실룩거리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권력 싸움 속에서 살아온 노예한 사내답게 그는 본능적으로 집안의 감도는 낯선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희가 숨어있는 행랑채 쪽으로 서서히 향했습니다. 사머리의 기록, 사머리는 부엌솥 뒤편에 몸을 숨기고 이 아슬아슬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숫덩이를 꽉 쥐어 부러뜨릴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로 뻗어나갈 때 사머리는 가슴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사냥꾼이 제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가 마주할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이미 짐승에게 물려뜯긴 제 식구들의 비참한 자네일 뿐이다. 그때 행랑방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희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담장 기슭을 타고 그림자처럼 움직여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찰나의 차이로 최참봉의 시선이 행랑채 문 앞에 닿았습니다. 대감마님 돌아오셨습니까? 소인 광식 문안 인사 올립니다. 광식은 문을 열고 나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비굴했으나 최참봉은 그가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난 단단한 어깨와 그 위로 흐르는 묘한 자신감을 포착했습니다. 광식이 너 이놈. 이 밤중에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저 비단 조각은 무엇이냐? 최참봉의 지팡이가 광식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하얀 비단 옷고름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급히 도망치며 찢겨나간 그녀의 속적삼 조각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대감, 그것은 아마 제가 낮에 빨래를 시키다 떨어진 조각일 것입니다. 머슴놈의 방 앞에 그런 것이 떨어져 있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빨래 조각이라. 그런데 어찌 이 조각에서 부인의 처소에서나 나던 매화 향기가 이토록 진동하는 것이오. 최참봉은 지팡이 끝으로 비단 조각을 들어 올리며 윤씨 부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광식의 방 안으로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채 식지 않은 여인의 온기와 헝클어진 멍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머리가 부엌에서 녹그릇을 요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누구냐? 어떤 놈이 주인이 왔는데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시선이 잠시 부엌 쪽으로 쏠린 틈을 타 광식은 발로 비단 조각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최참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감마님, 방안이 워낙 누추하여 보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마님께서 대감마님을 위해 귀한 술을 준비하셨다 들었사옵니다. 여독을 푸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최참봉은 광식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산에 대해 산해로 느껴지는 그 기묘한 힘의 충돌에 최참봉은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의 안주인과 며느리가 머슴과 얽혔으리라는 상상까지는 차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안의 기강을 새로 잡아야겠구나. 무언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최참봉은 윤씨 부인을 앞세워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광식은 어둠 속에서 소희의 방 쪽을 향해 나직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옹이구멍 너머의 풍경, 사머리는 보았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최참봉의 뒷모습과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하게 번뜩이던 광식의 안광을 말입니다. 이제 월명당의 평화는 끝났습니다. 주인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여인들은 공포에 질렸으며 머슴은 더 큰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숫덩이로 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림자가 발목을 잡았으니 이제 곧 목줄이 당겨질 것이라. 최참봉이 돌아온 이튿날의 월명당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수면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위태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고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며느리 소희는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두 여인의 눈 아래에는 가려지지 않는 피로와 불안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자리를 비웠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의심의 씨앗은 이미 안채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숟가락을 놓으며 며느리 소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소희야, 어제는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밤새 별일은 없었느냐? 네, 어머님. 저 역시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귀가에 놀라 잠을 설쳤을 뿐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당에 내린 서리가 유난히 차가워 보였을 뿐입니다. 소희의 대답은 차분했으나 설이라는 단어에 윤씨 부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행랑채 마당에서 마주쳤던 그 서늘한 긴장감을 환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가문의 법도가 아닌 한 사내를 공유하고 있다는 형용할 수 없는 배덕의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영민한 아이다. 내 너를 아끼는 마음이 커서 하는 말이다만 가끔은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이 독이 될 때가 있는 법이지. 어머님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때로는 독을 품어야만 살아남는 꽃도 있는 법이지요. 저는 그저 월명당의 꽃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소희의 반격에 윤 씨 부인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발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소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치부를 쥐고 있었고 자신 또한 그 치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에서 광식이 커다란 짐판을 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으나 안채를 지나치며 아주 찰나의 순간 고개를 들어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머리의 기록, 사머리는 장독대 뒤에서 항아리를 닦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항아리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이 집안 여인들의 심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머리는 숫덩이를 꺼내 제 치마 안쪽에 남몰래 적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송이 꽃이 피었으나 그 향기는 서로를 죽이는 독이 되었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젊음을 시기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리를 탐하니 사내 하나를 두고 버리는 이 연극이 참으로 가관이로다. 광식은 마당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최 참봉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즐기듯 그는 보란듯이 윤 씨 부인과 소희가 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제 거친 가슴팍을 드러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저 무례한 놈이 정령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소희야, 너는 어서 방으로 들어가 보거라. 내가 저놈을 불러 따끔하게 훈계하겠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기력이 쇠하셨으니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머슴놈 교육은 젊은 제가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소희 너, 지금 감히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거역이라니요. 그저 어머님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효심입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질투와 경쟁심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사내에 대한 갈구. 월명당의 안채는 이제 더 이상 법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들의 싸움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참봉은 사랑채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집안 분위기가 평소보다 싸늘하다는 것만을 느끼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조만간 광식을 내쫓거나 매질하여 기강을 잡겠노라 다짐했지만 이미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은 그 투박한 머슴의 손아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옹이구멍 너머의 풍경, 사머리는 보았습니다. 광식이 두 여인의 기싸움을 감상하며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머리는 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소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소희가 앉았던 자리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제 옷깃을 신경질적으로 여미는 것을 말입니다. 법도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저 사내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느냐 하는 비참한 순서뿐이다. 월명당의 기와가 울고 있구나. 밤이 찾아오면 또다시 누군가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행랑채로 향할 것입니다.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파멸이 어떤 색일지 사머리는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최 참봉의 귀가 이후 월명당은 낮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밤에는 서로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교차하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윤 씨 부인과 소희는 서로를 의심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고 최 참봉은 밤마다 장총을 닦으며 마당의 작은 기척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행랑채 뒤편의 으스름한 그늘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식은 최 참봉의 눈을 피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광식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꽂힌 낫을 쥐었습니다. 누구냐? 최참봉의 사냥개냐? 아니면 죽음이 아깝지 않은 도둑놈이냐?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뜻밖에도 벙어리 부엌대기 사머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그 어수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억눌린 지성과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머리 내가 여기 어쩐 일이냐? 벙어리 주제에 밤누는 밝은 모양이구나.
어서 내 거처로 돌아가거라. 사머리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광식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닫혀 있을 것만 같았던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고 갈라진 그러나 기이하리만치 명징한 목소리가 광식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짐승의 탈을 쓴 사네요. 그만 멈추시오. 그대가 탐하는 것은 여인의 살결입니까? 아니면 이 집안의 파멸입니까? 광식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계집이 말을 하고 있었으며 그 말투 또한 천한 계집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식은 낯을 들이대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내년이 정체는 무엇이냐? 벙어리 행세를 하며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내 이름은 설이다. 3년 전 최참봉의 탐욕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한 이 집안의 진짜 주인 김판서의 외동딸이다. 광식은 손목에 힘을 풀었습니다. 김판서 가문이라 하면 최참봉이 배신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명문가였습니다. 광식은 사머리, 아니 설이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검은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는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겠지. 마님과 며느리를 품어 그들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 그대의 방식이라면 내 방식은 이 집안의 모든 기록을 치부책의 담화고 하나에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것이냐? 최참봉은 이미 그대를 의심하고 있다. 머지않아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 그대를 간통죄로 엮어 죽이려 할 것이다. 그 전에 판을 끝내야 한다. 그대가 밤마다 별당에서 벌이는 그 연극을 이제는 최참봉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나더러 사지로 들어가라는 말이냐? 사지가 아니라 사냥터로 가는 것이다. 내가 관아에 보낸 고변서가 내일이면 사또의 책상에 놓일 것이다. 최참봉의 횡령과 살인의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가 무너지기 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명예를 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놓으란 말이다. 사머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광식에게 건넨 종이 뭉치에 윤씨 부인과 소희가 광식의 발치에서 무너진 시간과 행위들을 날짜별로 촘촘히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최참봉의 심장을 찌를 수만 개의 가시였습니다. 너는 참으로 무서운 계집이구나. 벙어리 연기를 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혀가 없어야만 들리는 진실이 있는 법이다. 광식, 이제 마지막 밤을 준비해라. 보름달이 구름을 벗어나면 월명당의 비단 치마가 아닌 핏빛 눈물이 마당을 적실 것이다. 사머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벙어리 부엌대기의 표정으로 돌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광식은 그녀가 남긴 종이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인들에 대한 정념보다 더 뜨거운 파괴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머리의 일기 중에서 사내에게 혀를 내주었다. 비밀은 공유되는 순간 무기가 된다. 사내는 칼이 되고 나는 독이 되어 저 견고한 위선의 성벽을 허물 것이다. 달이 기울면 월명당의 대들보가 꺾이는 소리가 천리를 갈 것이다. 광식은 행랑방으로 돌아와 도끼날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윤씨 부인도 소희도 단순한 유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참봉의 몰락을 완성할 제물이었습니다. 월명당의 긴 밤은 이제 종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사랑채에서 불길한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윤씨 부인과 소희는 각자의 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벙어리의 혓바닥이 이미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가득 차오르더니 급기야 굵은 빗줄기가 기와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밤, 월명당의 공기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사랑채에서 홀로 술을 들이켜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끌려 장총을 챙겨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비린내 섞인 흙냄새 사이로 낮에는 결코 맡을 수 없었던 묘한 밤꽃 향기가 행랑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구냐? 광식이 내 놈이냐? 왜 아직도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냐? 최참봉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랑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만취한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광식의 방문 앞에 도달했을 때 안에서는 억누르려 해도 차마 숨겨지지 않는 여인의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참봉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며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최참봉이 든 등롱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소복 차림에 윤씨 부인이 멍석 위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뒤편 어둠 속에는 며느리 소희가 겁에 질린 채 벽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광식이 우통을 벗어 던진 채 마치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녕 무슨 변괴란 말이냐. 부인 그리고 소희 너까지. 저 머슴놈의 방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게냐. 대감,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저 윤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고결한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희 역시 눈물만 흘릴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의 비참한 모습은 최참봉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야 제 방의 법도를 보게 되시는군요. 낮에는 마님들께서 저를 짐승처럼 부리셨지만 밤에는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부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천하의 죽일 놈이 당장 내 놈의 목을 치고 말 것이다. 최참봉이 장총을 겨누는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대기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사머리가 등불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 뭉치와 관아의 인장이 찍힌 고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최참봉. 이 가문의 기둥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입니다. 당신이 저 여인들의 목을 친들 당신이 저지른 살인과 횡령의 죄악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머리 내년이 내가 어찌 말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장부는 무엇이냐. 내 이름은 설이다. 당신이 배신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김판서의 딸이다. 지난 3년간 나는 이 구멍을 통해 당신네 가문의 추악함을 기록해왔다. 당신의 처와 며느리가 저 머슴의 발치에서 무너진 기록들 또한 이 장부에 고스란히 적혀있지. 최참봉은 총을 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가문이 쌓아온 그 견고한 기와지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식은 그 틈을 타 최참봉의 총구를 낚아채며 그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대감, 당신은 사람을 부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키운 것입니다. 그 짐승이 이제 당신의 목덜미를 물었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윤씨 부인과 소희는 마당으로 기어나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그들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월명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사머리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숟가루 묻은 손으로 최참봉의 얼굴 앞에 고변서를 던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오고 있다. 당신은 명예롭게 죽을 자격조차 없다. 평생을 관노로 살며 당신이 괴롭혔던 이들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참봉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99칸의 거대한 기와집 월명당은 이제 더 이상 고결한 사대부의 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복수가 뒤엉켜 타오르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광식은 땅바닥에 흩어진 비단 조각을 밟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머리의 일기 중에서 기와장이 떨어지고 기둥이 꺾인다. 법도를 외치던 입술은 비명을 지르고 정절을 논하던 몸짓은 흙탕물에 젖었다. 나는 보았다.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 옹이구멍 너머에서 피어난 그 검은 정념이 어떻게 월명당의 대들보를 부러뜨리는지를.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된 기억뿐이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당의 모든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비명과 신음 그리고 무너져 내린 가문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남겨진 자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월명당의 대문이 벼락을 맞은 듯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그 너머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비구름이 거치고 새벽이 찾아왔을 때 월명당은 더 이상 예전의 위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들이닥친 포졸들이 최참봉을 오랏줄로 묶어 끌어냈고 가문의 치부를 담은 장부들은 고스란히 사또의 책상 위로 옮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결하던 사대부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이 안방 깊숙한 곳, 작은 옹이구멍에서 시작된 정념의 불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씨 부인과 소희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걸레보다 못하게 변해 있었고 쪽진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문을 잃은 것보다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짐승처럼 다루던 머슴 광식에게 영혼까지 내맡겼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법도도 명예도 사라진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느냐?
어머님, 법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그 머슴의 손길 한 번에 녹아내리는 신기루였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법도 따위는 그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차가운 멍석 위에서의 뜨거움이 자꾸만 생각나 무서울 뿐입니다. 두 여인의 대화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으나 그것은 위로가 아닌 절망의 공유였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억눌러온 욕망이 폭발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때 행랑채에서 보찜을 챙긴 광식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걷는 그의 모습은 월명당을 무너뜨린 정복자의 위엄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들 덕분에 지난 몇 밤은 참으로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주인 없는 집에서 정절을 지키며 사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광식을 찾아 떠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도가 사라진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험할 것입니다. 광식아, 내 놈이 정녕 우리를 이리 버리고 간다는 말이냐? 버리다니요. 애초에 주인과 종 사이에 정 따위가 있었습니까? 그저 서로의 갈증을 채웠을 뿐이지요. 잘 사십시오. 광식은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품었던 오랜 복수심을 월명당의 흙바닥에 묻어두고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사머리, 아니 서리 또한 부엌 한 구석에서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숫덩이로 바닥에 남긴 글자들을 발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참봉은 관노로 전락할 것이고 그의 가문은 배덕의 소문 속에 영원히 매장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별땅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들이 지키려 했던 가증스러운 명예를 가장 천한 방식으로 짓밟아 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이름을 찾으러 떠나렵니다. 사머리는 별당 벽면에 있던 옹이구멍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수많은 진실이 오갔던 그 작은 구멍은 이제 거미줄만이 가득한 채 폐허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나와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마루에 올라 내려다본 월명당은 달빛 아래 차갑게 식은 재와 같았습니다. 사머리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 별땅의 옹이구멍은 닫혔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뚫린 구멍은 결코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구멍으로 남의 삶을 훔쳐보고 누군가는 그 구멍으로 제 욕망을 쏟아낸다. 월명당은 사라졌으나 밤이 오면 또 다른 별땅에서 또 다른 비단 치마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법도가 있는 곳에 배덕이 있고 억압이 있는 곳에 전복이 있는 법이니 세월이 흘러 월명당은 흉가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폐허에서 여인의 흐느낌과 사내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옹이구멍 속에 맺혔던 그 뜨거운 눈물과 핏빛 정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몽둥이가 지배하고 밤에는 옥자가 차려졌던 그 기괴한 공간은 그렇게 역사 속의 야담으로 남아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재미있는 춘몽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